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만의 명쾌상쾌 유익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반갑지 않은 재개발 사업, 이웃집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 시어머니의 협박, 갑작스러운 퇴직금 요구가 황당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요. 자살예방법 시행령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2년 10대 자해 자살 시도 건수는 5,879건으로 이는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대 14,187건을 뒤이은 수치였는데요. 또 2022년 기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 중, 고등학생은 193명으로 2018년보다 3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부터 학교 등 대상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변호사님,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자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초중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은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과 생명 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인식 개선 교육 또는 이제 생명 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식 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생명 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 위험 요인과 자살 경고 신호, 그리고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예방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관 교육 또는 이제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살 예방 교육의 안내와 교육 수강은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페이지는 자살 예방 교육의 의무 시행에 관한 안내와 온라인 교육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의료기관이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및 대한교육기관 등은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 단체,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 예방 상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경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자살 예방센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법령은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뱅크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강력한 경영 혁신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안전장치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인데요.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도 이제 일부 개정되어서 2024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선 출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선 출자 제도 운영을 위해서 세부 사항을 정하였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우선 출자 증권 발행 사항을 공고, 우선 출자 청약, 그리고 우선 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 출자 증권의 발행 방법, 그리고 이제 우선 출자자의 명부라든가 우선 출자자의 매입 소각 등에 관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우선 출자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상근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서 정하였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장의 자격 요건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상근 임원으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새마을금고 임원으로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상근 감사의 자격 요건을 정하였는데요. 상근 감사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감사, 회계, 재무 또는 이제 금고 관련 업무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마을금고 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를 구성 기준안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회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대입 변제 한도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요,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소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같은 영아 유기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됐는데요. 온라인 맘카페 등에선 무책임한 임신 출산 또 무분별한 아동 유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호 출산제를 통해서 방치되는 아이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개정안 주요 내용들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그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제 지난달 6월에 제정되어서 이제 7월 19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역 상담 기관의 범위를 정하였는데요.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외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으로 이제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라든가 혹은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위기 임산부에게 출산, 양육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이제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상담 기관으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보호자의 보호 출산 신청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기 임부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이제 14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이제 시도지사가 보호자 신청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사 결정할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위기 임부를 대신해서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출생증서 등 작성이라든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출생증서 작성 시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생부가 확인 절차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생부에 의해서 위기 임산부와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등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서류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출생증서 등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는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의 결정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보호 출산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의 진단, 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서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출산 신청인과 생부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 임신 등 지원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임신 등 지원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시스템 중 본인 부담금 산정 및 요양급여 비용 등 청구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건강보호심사평가원의 정보 시스템 중 의약품 등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 비용 등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상담 지원기관 또는 이제 상담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였는데요. 중앙 상담 지원기관 또는 이제 지역 상담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받은 사안을 위반하여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를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업무 중지 1개월, 그리고 이제 3차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3개월, 4차 위반 이상 시에는 이제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그리고 3차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지금 재개발인데요. 재개발이요. 네. 네, 근데 이사들을 다 갔어요. 이사들을 다 가셨고요. 네, 근데 저희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영 불안해가지고 법원에서 뭐가 자꾸 날라와요. 저기 뭐 불안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그 세입자들 방에 문 따고 들어가서 무슨 서류 같은 걸 붙여놓고 나가고 네. 그래요. 이주를 하라고 문서를 붙이고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나가라는 네네네. 것 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불안해서들 해가지고 지금 하나둘 빠지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라 제가 이게 제 생활비로 늙은이 생활비로 한 350 나오는 거를 갖다가 저기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재개발이라서 그냥 뭐 이제 생활비도 잘리는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 이사가고 저희만 남았어요. 이제 세입자들도 다 나가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확정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데 세입자를 거의 뭐 강제적으로 내보내게 되셔서 생활비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황영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다가구 주택을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세입자를 받으셨는데 지금 네.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사안이신 거죠? 네, 세입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지금 20년 됐거든요. 네네. 재개발 한 지 20년 됐는데 한 3, 4년 전에 이게 해지가 됐었어요. 재개발이 해제가 됐나요? 네네, 해지됐다가 네. 다시 저쪽에서 소송 걸어가지고 네. 우리가 졌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추진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아, 확정이 됐나요?
네, 그래서 네. 2월 달에 나가게끔 돼 있었는데 2월 달에 이제 못 나가고 있는데 막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그 24년 2월 달에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퇴거하라라고 명령을 받으신 네, 거죠? 네, 작년 10월 달에 났어요. 아, 작년 10월 달에요? 네, 나가라고. 아, 명도 이제 판결이 그 이제 퇴거하라고 네, 결정이 나와 있는 사안이시고, 이제 나가야 되는 사안이시고, 예, 네, 예. 그럼 뭐, 2월 달까지 네. 나가라고 했었어요. 2월 달까지요? 네, 네네, 2월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7월인데 아직 이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안이신 거고, 네, 다 네네. 나가고 이제 저만 있어요. 다 나가시고, 세입자는 다 나가시고, 이제 그 상담자님만 지금 거주하고 계신 사안이신가? 네, 네.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네. 뭐 하나 계약했다가 나갈 집을 계약했다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포기했어요. 제가 계약금만 띄고. 아, 계약금 포기하시고 이제 원래는 이제 이주하실 집을 구하셨다가 다시 이제 계약을 취소를 해지를 하신 네. 사안이신가요? 네. 그, 그래서 늙으니까 생활비도 끊어지고 네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정신 이상 되는 거는 네. 부모님만도 못하니까 예.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어요. 네. 이게 이제 그 퇴거를 거부하시는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제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나가려고 했는데 네. 그게 저기 좀 이상 있는 물건이라서 제가 취소했어요. 예. 이제 그 퇴거 결정이 나오신 사안이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보상금이라든가 분담금 이제 그게 너무 분담금 같은 없어요. 거는 네.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얼마 정도에 구입하시고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21년 전에 4억에 구입한 거예요. 예, 21년 전에 4억에 구입하셨었고, 네. 근데 지금 5억 천밖에 안 쳐주거든요. 얼마요? 5억 천이요. 5억 천이요? 네. 네, 5억 1천에 해가지고 이제 근데 보상금 현재 자체가 가격은 한 12억 정도는 나왔었어요. 사러 왔는데 네네. 제가 저기 바보처럼 그냥 방을 잔금 받으면 방을 비워줘야 되는 줄 알고 예, 못 예. 팔았어요. 12억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었는데 이제 네, 감정가로는 사람이 이제 5억밖에 있었어요. 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 감정으로는 이제 보상을 진행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사안이신 거네요. 네, 너무 억울해서요. 예, 예. 그러면은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상담 전에 뭐 이렇게 이제 서류 떼오라고 해가지고 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인감 네.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그런 거는 어떤 있었어요. 어떤 계약 내용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었을까요? 아니 뭐 승낙하겠다 뭐 승낙하겠다 하는 것이 한 뭐 대출 받는 거 하고 무슨 무이자 하고 이자 있는 거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하는 건데요. 네네. 대출은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철거 승낙 요구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거기는 도장을 아직 못 찍었어요. 철거 승낙 요구에는 도장을 안 찍으셨고 보상금 내용에서도 이제 다툼이 여전히 있으신 거고요. 다툼이라고 할까 너무 억울한 것 뿐이죠 뭐.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새로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은 나왔을 것 같은데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분담금이 아마 한 2억 얼마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거 만들기도 힘들고. 분담금 2억을 이제 따로 마련하기도 힘드신 네, 사안이셔가지고. 2억이 넘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재건축 진행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 퇴거 명령도 나와 있는 사안이래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 이제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사안 같습니다. 네, 예. 그래갖고 이제 보상금 액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1차 보상금을 이제 고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상금이 고지된 이후에 이제 만약에 이제 1차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토지수용에다가 이제 수용 재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수용 재결 신청을 하시면 이제 다시 이제 2차 감정가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2차, 3차 감정을 했다는데 그거는 안 알려줘요.
아, 2차 감정이 실시됐는데 감정가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고 있는 사안이시고요. 네. 그 행정청에 이제 수용 재결 신청이 적법하게 들어가면은 그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그 고지 의무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를 아마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직 뭐 수용 재결이 진행이 안 됐거나 혹은 이제 뭐 그 신청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2차 감정가도 나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또 3차 감정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3차 감정가까지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3차 감정가까지도 이제 불복하게 되면은 감정평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보상 금액이 이제 보통은 이제 1차 보상 금액이 고지가 된 이후에는 크게 이제 뭐 2차, 3차로 간다고 해서 이게 변경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가 수령 기간이 이제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금액, 이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금액 자체가 이제 원래는 이제 감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해지는 금액이래 가지고 처음에 감정 평가 자체에서 이제 그 기준이라든가 기준 시세라든가 그 전에 이제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 가지고 그 기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이제 1차 보상금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 그게 바뀌는 경우는 많이 없어 가지고 예, 그 일단은 뭐 그 금액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신 거면은 이걸 이제 더 받기 위해서 다투는 게 이제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3차 감정은 왜 한 거예요? 그 이제 2차, 3차 감정은 이제 1차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감정 절차라든가 혹은 이제 뭐 감정을 하게 된 기준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있거나 이의 사유가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금액이 당연히 안 바뀐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첫 번째 1차 감정 금액 자체에서 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든가 혹은 뭐 시세가 큰 차이가 난다라든가 혹은 이제 뭐 이 감정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한 7가지인가 8가지의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인감도장을요. 예, 철거한다든가. 네. 근데 아직 찍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하여튼 뭐 별로 그 바뀔 저기는 없네요. 네, 결국은 이제 협의에 의한 부분이래 가지고, 예, 이제 뭐 결국 상호 협의가 돼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작성하셨던 서류 자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하셨는지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동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동의는 아무것도 안 하셨고요. 네. 네. 그냥 그 네. 여지껏 반대해가지고 서류를 못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다가 언젠가 1년 전인가 그때 저기 그 아파트를 정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적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원래는 하나 옛날엔 줬었는데 네. 요번에 바뀌어가지고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라고 해가지고 네. 자기가 신청해야 된다고, 안 하면은 또 손해가 올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신청을 해놨어요. 네. 신청은 해놓으신 상태시고요. 네. 네. 그거만 지금 찬성한 거죠. 신청할 때 뭐 찍으라고 하는 거 찍은 것 뿐이고요. 신청하시면서 또 서류는 몇 가지 동의를 하셨네요. 한 가지인가 뭔가 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제 어떤 서류를 동의하셨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근데 일단 서류 작성을 이제 전혀 안 하신 부분도, 서류 작성을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보통 통지식으로 이렇게 오면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2주 혹은 이제 한 달 이내에 이의를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서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서류를 받았을 때는 그 서류, 행정 서류 같은 거는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과되고 나면은 이해가 또 어려운 사안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관련돼서 이제 쟁점들이 많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법적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훨씬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철거가 결정된 상황인데 퇴거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버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감정가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하는 법이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 소송 중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 일단은 뭐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근데 이제 감정액 자체만 다투는 건지 퇴거 네. 의무 자체에서 이제 퇴거 의무가 없다라고 다투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거주 중이시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이제 퇴거 소송이 들어왔는데 난 퇴거 의무가 없다. 그 이제 퇴거 관련해서 이제 진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계속 거주를 이제 주장해 볼 수도 있는 사안 같아가지고 근데 예, 서류를 이제 이미 작성을 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이제 뭐 아파트 청약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서류를 좀 작성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관련 서류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매수하겠다는 매수인은 한 12억 정도에 네네. 매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정가의 경우 5억 예,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일괄적으로 감정액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각의 감정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감정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 감정에 관한 의견서식으로 해가지고 이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잘못됐고 어떠한 기준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 좀 이제 소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나와 있는 기준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네.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좀 알고 계신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법적 전문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상담자 분은 그 다가구 주택을 이제 네. 월세로 돌리시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셨던 걸로 네,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어쨌든 의지와 무관하게 세입자들이 다 퇴거를 하게 되면서 네네. 생활비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금식으로 이제 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네. 이제 권리금 산정 관한 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건물이 노후되거나 이제 노화 혹은 이제 그 파손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경우에는 보호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건물이 낙후되고 지역이 이제 재개발 목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보상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 정리해 주셨는데 상담자분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서류들이 많고 진행할 수 다툴 수 있는 절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조합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조합원에서 이제 공통된 한 가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법적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시작된 윗집 공사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공사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지문에 붙여둔 공사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소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큰아이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그 기간에 마침 입사 마지막 단계인 화상 면접을 보는 시기였거든요. 화상 면접 중에도 큰 소리가 나서 면접을 망쳤다고 저에게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위층에 올라가 따졌더니 자재 수급이 늦어져서 공지한 날짜보다 공사를 더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윗집 이사가 시작되는데요. 청소업체가 와서 우당탕탕, 이사한다고 우당탕탕, 그리고 이사 후 아이들 쿵쿵 뛰는 층간소음이 시작됐습니다. 고3인 둘째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또 위층에 가서 이번에는 집주인에게 말하니 주의를 주고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관리사무소 통해서 말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큰아이 면접 망친 것부터 공지한 것보다 지연된 공사기간 그리고 층간소음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또 요즘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입주민에게 동의서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상담자분이 많이 지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생기나요?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층간 소음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누수 문제들을 이제 상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층간 소음이란 이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혹은 이제 음량 기기를 사용하는 등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 충격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고 텔레비전, 음량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 전달 소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상당히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복수한다고 이제 윗집을 향해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면 우퍼 스피커가 뭐 네. 확실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집 안에서 자기가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데 네. 이제 층간 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 소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은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이제 층간 소음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말씀드리는 그 층간 소음 기준을 넘는다면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예,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전에 소장이나 집주인이 뭐 윗집 아랫집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공지문을 남기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입주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말씀 주신 사안처럼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 의해 가지고 네. 입주민에게 층간 소음에 의해서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관리 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제 관리 주체가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제 층간 소음을 끼친 입주자는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공고에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지만 남기면 사실 예, 되는 건 맞는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층간 소음의 경우 소음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등의 공사 소음 역시 소음 데시벨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법 규칙에 의하면은 주거 지역의 경우 공사장 소음의 경우에는 아침에는 60데시벨 이하,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에는 50데시벨 이하의 생활 소음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 소음으로 이제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지된 공사 기간을 초과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로 인해 상담자님 자녀분이 화상 면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제 소음 자체에 의한 손해를 넘어서서 이제 상담자 자녀분이 화상 면접을 제대로 보지 못한 손해는 이제 특별 손해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별 손해는 이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완료됐지만 이번엔 층간 소음입니다. 이 층간 소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소음진동관리법 동법 규칙에 의하면은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이제 65데시벨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심야에는 60dB 이하의 생활 진동 규제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이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60에서 65dB 예, 정도가 맞습니다. 기준이군요. 그럼 네. 보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마다 상담자님께서 직접 위층을 찾아가셨단 말이죠.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될까요? 그 이제 좀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은 이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피해 사실을 말하고 관리주체가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웃 간의 관계는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주체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을 또 해두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네, 이와 관련된 맞습니다. 범죄도 일어나기 예, 쉽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요즘은 층간 소음부터 벽간 소음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다 보니 또 층견 소음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웃집 소음으로 일상이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이제 그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만약에 관리주체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를 넘어서서 이제 이웃끼리 또 이제 얘기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인데 그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더불어 사는 사회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편과의 신혼, 단꿈에 빠져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두 번째 결혼입니다. 10여 년 전 20대 중반에 성급하게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한창 회사 다니기 힘들어 지쳐있을 무렵 당시 남자친구가 함께 유학 가자며 유혹한 것에 넘어갔는데요. 근데 막상 결혼하니 결혼 생활이란 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둘 다 어려 돈이 없으니 시댁에서 지냈고 고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결국 애정도 식고 시부모와 지내는 것도 힘들어져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혼 관계였는데요. 10년이 지나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을 결심하면서 제 과거 결혼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려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사실혼 사실을 알았던 남편은 굳이 알리지 말자고 했죠. 그래서 저도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 길에서 전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제 결혼 반지를 보고 결혼했냐면서 제주도 좋다, 너희 시댁도 너 결혼한 거 아니야 등등 묻더군요. 대답을 않고 바쁘다며 가려고 하자 너 때문에 내가 아직도 잠을 잘 못 잔다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의 제 시댁을 찾아가 다 말할 수 있다. 네가 어떤 애인지 다 말하겠다 등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결혼했다는 사실 말 안 했냐면서 그런 거 숨기고 결혼했으니 넌 사기친 거다. 너와 내 아들 결혼 사진 아직도 있다. 내가 다 갖고 가서 말할 거다. 혼인무효도 가능하다며 돌아서 걷는 제 등에 대고 계속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불안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 과거 결혼 사실을 숨긴 게 사기나 혼인 무효까지 가능한 건가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 그 가족과 여전히 갈등을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은 이제 혼인 그 이혼 사유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혼 과정을 겪으면은 과거 부부였던 당사자 사이에 갈등도 이제 많지만은 직계 존속인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이제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이제 큰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혼 후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이 이제 이혼 이후에도 이제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궁금한 게 내가 결혼했던 과거를 지금의 배우자나 시부모님께 꼭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이제 내가 결혼했던 과거를 반드시 이제 배우자라든가 시부모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혼인을 한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혼인 생활 중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상담자분의 경우 이전 결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혼인한 사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나요?
예, 그 이제 사실혼은 이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관계가 실제로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부부 간의 동거 의무라든가 부양 의무, 정조 의무, 협조 의무, 그리고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든가 재산 분할 청구권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혼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과거에 결혼했던 것을 숨긴다면 이것 자체가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혼인 무효 사유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혼인 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든가 당사자 간의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일 때, 그리고 당사자 간이 이제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때, 그리고 당사자 간에 이제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제 숨기는 것으로는 이제 혼인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혼인 무효 사유와 혼인 취소 사유는 이제 그 해당하는 사유부터 이제 먼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같은 경우는 혼인 정령 미달자의 혼인이라든가 이제 중혼, 무효혼 이외의 근친혼, 혹은 이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혼인 무효는 제척 기간이 없고 혼인의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지지만은 혼인의 취소 같은 경우는 제척 기간이 발생을 하고 혼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척 기간이라는 게 어떤 기간인가요? 이제 그 혼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 그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 시어머니께서 악감정이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꾸 본인이 전 결혼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협박에 해당되진 않나요? 네, 협박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해악을 고조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서 상담자의 결혼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는 사실은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협박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그 이제 전 시어머니 분께 이와 같은 행동은 이제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괜찮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남편분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네. 남편분과 이제 상담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폭언 수준으로 당하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 남편과 잘 대화를 하셔서 이 상황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지방의 작은 쇼핑몰에서 10년간 반찬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몸도 안 좋고 자녀들도 이제는 좀 쉬라고 해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했죠. 근데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직원이 자신이 인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빠른 처분을 위해서 직원에게 인수를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 그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제 매장에서 3년간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서 말이죠. 제가 그 직원에게 매장을 넘긴 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퇴직금을 안 준 건 사실이지만 직원이 매장을 인수할 때 그간에 정도 있고 해서 다른 매장보다 저렴하게 가게를 넘겼거든요. 3년간 함께 일하면서 제가 명절에 떡값도 챙겨주고 매출이 잘 나오는 달에는 보너스도 두둑이 챙겨주면서 잘 지내왔어요. 근데 매장 인수받고 2년 지나서 갑자기 퇴직금을 요구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서럽더군요. 며칠 내내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제가 답을 하지 않자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퇴직금을 꼭 줘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좀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인간적으로도. 이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퇴직금 관련 분쟁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발생을 하시기 네네. 때문에 그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제 그 지급할 여력이 없다가 이제 네. 대응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목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뭐 며칠 일하고 퇴사한다고 퇴직금을 주는 건 아닐 테고 또 프리랜서 등에게는 퇴직금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에 알쏭달쏭 헷갈리는 퇴직금 지급 기준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주 15시간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주 15시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연의 경우 상황이 좀 특수합니다. 직원으로 일하던 분이 매장을 인수하면서 사장님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안에서 상담자가 직원에게 영업 양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업 양도로 인정되게 되면 이제 물적 자산이라든가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 지급 의무까지 모두 이제 그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되는데요. 만약 이제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본다면은 이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포괄적 영업 양도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대가로서 권리금만 받고 양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근로관계가 이제 종료된 것이고, 양도 시점에 종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근로관계는 이제 종료가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의 사업주가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서 그 이제 물적 자산은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인적 자산 혹은 이제 거래처가 동일하게 이제 양도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이 있었냐 없었냐가 좀 관건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포괄 양수도 계약이 있었던지 혹은 네. 이제 뭐 그 건물에 대해서 권리금 쪽으로 이제 받고 넘긴 것인지 그 두 부분에 그러니까 따라서 동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체를 양도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있었고요. 네. 자, 매장을 인수한 지 2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한 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상담자님은 현재 사업주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영향은 없을까요? 그럼에도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예, 그 상담자님이 포괄적 영업 양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은 네. 상담자님이 직원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특정 영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양도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 소멸시효 같은 경우 이제 3년 정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사안이라서 이제 지급 의무가 있으실 수도 있을 사안 같고, 만약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위에 말씀드린 처벌 규정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정도 미루게 되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네, 이제 소멸시효 전에 이미 달라고 요청을 한 사안이래 가지고 그러면은 네. 상당히 없겠군요. 네. 자, 퇴직금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 이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근로기간에 따라서 얼마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지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령상 이제 내용들을 숙지하셔가지고 퇴직금 금액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산정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퇴직금을 미지급할 시 정해지는 어떤 신고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예, 그 이제 상대방이 노동청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효는 5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퇴직금 보통 한 달 월급 정도를 지급하는 예, 거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산정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1년 한 2년 정도 되면 2달치 월급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각 네네. 1년당 이제 30일분의 평균 임금이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상담자 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예, 그 이제 그 처음에 그 이제 건물 권리를 이전하실 때 포괄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는지 혹은 이제 권리금 계약서만 작성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방 영업처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넘겨주신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처벌 규정도 같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를 잘 산정하셔가지고 조정이라든가 합의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퇴직금 관련 분쟁이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퇴직금 자체만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 해고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또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시거나 하고 이제 뭐 사용관계를 정산하고자 하실 때는 이제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